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리스크 5개 말씀드렸는데 사실 앞에 5개보다 더 크다고 봐요. 그리고 시장은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리스크는요. 중국도 결국엔 대국의 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수 소비 성장을 가져가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의 내수를 크도록 강요한다. 그게 아니라 탄탄한 중국 경제를 스스로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있다면 어쩌면은 서로한테 윈윈이 되는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내수 성장을 가져가면서 무언가 미국한테 받을 게 있으면 받아주면 좋겠죠. 그게 뭘까라고 잠깐 생각을 하면 이제 물론 체질 개선을 통해서 뭔가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노력을 하겠지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려고 하다 보니 나오는 게 마로라고 합의 쪽에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적자는 줄이고 싶고 달러는 강세를 가는 게 지배력은 좋은 것 같은데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고 근데 또 무역 수지 적자는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리고 과연 중국이 여기에 참전을 하겠냐 안 하겠냐의 관전 포인트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마로라고 협의에 대해서 좀 정말로 진지하게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시는지 좀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로라고 합의가 이제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요즘은 되게 포괄적으로 쓰이더라고요. 제가 연합인포맥스 나와서 한 3달 전쯤 이 마로라고 합의에 대한 얘기를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를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예. 이제 그때 하고 저는 생각은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로라고 합의를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라이트하이저가 이미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마로라고 합의가 플라자 합의 당시 85년도에 당시에는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하면서 일본을 가리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한테 미국의 물건을 사도록 강요해요. 근데 1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엔화를 강세로 전환해라. 네. 그래서 엔화 강세를 갖다 강요했던 게 플라자 합의입니다. 네. 그래서 엔화 강세가 되면서 엔화가 2배로 뛰었거든요. 그럼 엔화가 2배로 절상되면 일본 물건 가격이 2배가 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물건을 살 때 너무 비싸니까 안 사게 되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물건이 싸니까 사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때 당시 이렇게 내수가 강하지 않아가지고요. 미국 물건은 안 사요. 대신에 일본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안 산 거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크게 늘었었는데 그 이전에 그게 더 늘지 않았을 뿐이지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했어요. 플라자 합의로. 그래서 사실 플라자 합의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87년도 2월 달에 루브르 합의라는 거랍니다. 루브르 합의에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케이 이제 엔화 강세 그만 거기까지는 충분하다. 대신에 내수 키워. 일본의 내수 키우는 걸 강요하거든요. 금리를 인하해서. 그랬더니 금리를 인하해서 내수를 키우니까 일본의 버블 경제가 됐어요. 부동산 규제 풀어주고 하니까. 이제 버블 경제가 되니까 상대편이 불불 커졌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국 제품을 산 거죠. 아마 그때 뭐 소니 사고 뭐 콜롬비아 영화사 사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갖다 해소시켜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일본은 버블을 일으켜서 미국의 부채를 갖다가 다 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버블이 빵 하고 터지면서 장렬하게 30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와 루브르 합의로 이어지는 그때 당시의 기억이었고 요번에도 너무나 답이 안 나올 정도의 미국의 무역 적자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 일단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마로라고 합의를 하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렸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이 80년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80년대에는 외환시장의 규모도 작았고요. 그때 당시에 G5 국가들의 경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G5 국가들이 공조를 하잖아요. 그럼 환율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근데 지금 외환시장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도 계시고요. 지금 전 세계가 무슨 캐리 트레이드가 엄청나잖아요. 위안화도 거기 같이 끼어 있고 우리나라도 좀 1조 달러씩 해외에 있는 순자산 사잖아요. 금융자산들. 이런 건 지금 보면 외환시장의 거래가 엄청납니다. 거기 어설하게 국가들 몇 군데 끼어가지고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시장 흔들어 보려고 하잖아요. 헤지펀드들한테 다 털릴걸요.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트하이저조차도 그 안을 얘기했었던 라이트하이저조차도 과거의 그 플라자 합의처럼 할 수 없다는 건 본인도 알아요. 지금은 외환시장의 규모라든지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대신에 뭘 알고 있냐면
금융시장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예. 그럼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금리입니다. 네. 지금 환율은요 10년 금리 차에 연동하는 면이 되게 커요. 그러면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싶으면 10년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10년 금리를 잡아내리려면 미국의 10년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돼요. 네. 그걸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은행들이 사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에 다른 국가들이 사도록 종용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10년 장기 국채 같은 걸 막 살 수 있다면 네. 10년 국채 금리를 잡아내리게 되고 이게 달러의 약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돈을 많이 빌려줬으니까 금리도 내려오고 달러도 약해지고 네. 그다음에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도 내려오게 되면 저금리의 약달러잖아요. 예. 그럼 미국 경제가 다시 민간에서부터 부글부글 그쵸. 끓어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자연스럽게 옛날처럼 막 폭력적으로 막 엔화를 갖다가 2배 절상 이런 게 아니라 방향을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달러 약세를 천천히 유도해 가려는 방향 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건 이제 어디까지나 라이트하이저가 얘기한 걸 담보로 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플라자 합의 그런 폭력적인 환율의 재조정 이거는 쉽지 않다. 대신에 달러 약세 방향을 향해서 무언가 조절할 수 있는 방향을 미국 행정부는 찾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입장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뭐가 고민이냐면 인구가 15억이잖아요. 네. 인구가 15억인데 내수로 크지 않고 수출로 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인구가 15억인 나라가 다른 나라 성장에 연연해가지고 수출하면 다른 나라 성장에 연동하잖아요. 내수 경기가 없고 그러면 다른 나라 성장에 위축일 때마다 15억의 인구가 휘청휘청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결국엔 대국의 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수 소비 성장을 가져가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의 내수를 크도록 강요한다. 네. 이게 플라자 합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쵸. 모토인데 예. 그게 아니라 미국이 굳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자체 니즈에 의해서도 소비로 성장을 하면서 탄탄한 중국 경제를 스스로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있다면 어쩌면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중국의 내수 성장이 아니라 서로한테 윈윈이 되는 게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100% 동감하고 네네. 그리고 미국이 가져갈 수 있을 이득, 채권금리 하락이랄지 네네. 주식시장에 대한 반등 그리고 뭐 원자재 쪽 시장으로에 대한 민영 기업들의 네네. 반등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아까부터 제2의 플라자 합의, 현대판 플라자 합의라고 하냐면 그래서 중국의 지금 외화 보유액이나 어떤 수용 능력을 본다면 충분히 네. 큰 타격을 받지 않고도 수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이걸 참전하는 순간 내가 굴복하는 느낌이 좀 시장에 어필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중국이 이걸 진짜 참전할까? 예, 라는 갸우뚱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그 광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직도 그 단어가 좀 그 표현이 되게 와닿는 게 정치라는 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 유성룡이 하거든요. 그 네.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내수 성장을 가져가면서 무언가 미국한테 받을 게 있으면 받아주면 좋겠죠. 그게 뭘까라고 잠깐 생각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봉쇄가 일부 완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무언가 받는 게 있겠죠.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숙이고 들어가는 그림은 안 그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서로는 자국에 돌아가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거고 아. 그러면서 저쪽이 굴복했다라고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자국에 돌아가서는 저쪽을 굴복시켰고 그래서 이걸 받아냈다는 걸 포커스를 두겠죠.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2020년 1월에 미중 무역 합의 끝났잖아요. 네. 각국이 자국에 맞습니다. 돌아가서 다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역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조라는 건요. 항상 보면은 서로 좋아서 하는 공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악수할 때 어떻게 악수하냐면 이렇게 악수하는 거 있죠. 꼴도 보기 싫은데 악수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 이렇게 해서 공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그래서 중국도 조금씩 내수 성장 쪽에 포커스를 좀 두는 모습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뭐 그 전인대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금융 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예. 금리 자유화를 해요. 이게 이제 2004년하고 되게 비슷한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MLF 금리라는 게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요거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인상 인하하잖아요. 예. 기준금리라는 건 초단기 금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초단기 금리를 인상 인하해가지고 다른 뭐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금리를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줄넘기 줄이 길게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쪽 끝을 잡고서 이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전체 줄을 조정하거든요. 예. 기술 좋아야 돼요. 저 같은 어선한 사람이 들면은 끝쪽은 반응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린스펀, 뭐 버냉키 이런 사람들이 확 하면 확 달려 올라오는 그렇죠. 거죠. 기술이 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조정을 보통 그렇게 하는데 중국은 이 채권 시장도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이 끝자락을 조절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7일짜리 여갈피 금리라는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인 7일짜리 여갈피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통화정책을 써요. 근데 문제는 채권 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움직이더라도 이쪽이 뻑뻑해요. 네. 수동이거든요. 왜 수동기어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쪽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7일짜리 움직여보고 잘 안 움직이니까 1년짜리가 MLF 금리라는 게 있어요. 예. MLF가 이제 미드텀이거든요. 미드텀 금리를 갖다가 7일짜리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거 올린 다음에 미드텀 금리를 같이 올려요. 중기금리를. 네. 중기금리를 올리면 그 다음에 뭘 건드릴 수 있냐면 이 중기금리하고 연동돼 있는 대출금리가 있거든요. 그게 LPR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기금리 올린 다음에 LPR이 반응해야 되는데 이 LPR이 반응 안 하면 걔를 또 끌어올려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약간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는 국가들은 자유화되어 있는 데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탁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전체가 따라락 움직이는데 그렇죠. 이 중국은 여기 올린 다음에 여기 미드텀 올리고 그 다음에 LPR 올리고 이게 3단계로 수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보면 도대체 뭐가 기준금리야? 이런 그렇죠. 질문 네. 저도 많이 받거든요. 수동이라서 그래요. 하나하나 다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번에 뭔 얘기하냐면 이 미드텀 금리를 갖다가 민간에 맡기겠답니다. 이제 이거 저희 국가가 조절 안 하겠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미드텀 금리를 낮게 유지하잖아요. 그럼 금리가 저금리가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금리가 되면 돈이 풀려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미드텀 금리를 갖다가 자유화를 풀어주잖아요. 그럼 은행들이 금리 올릴 수 있거든요. 야, 그럼 금리 올라가면 긴축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MLF 금리 자유화가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야, 그럼 이거 긴축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잠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은행들한테 얘기합니다. 중국에 있는 작은 지방은행들한테 너희들 금리 4% 이상으로 대출 못해. 4% 언더로만 대출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신용도가 낮아요. 그렇죠. 최소 15%는 받아야 돼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4%의 대출해 주잖아요. 이거는 역마진이에요. 대출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금리가 4%에 묶여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유동성이 풀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유화하잖아요. 그럼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14%의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대출이 풀려나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MLF 금리를 자유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오히려 이 MLF 금리를 자유화하면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중소형 은행들이 중소형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서민들한테 대출 금융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유동성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 기사를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예. 이 기사 한번 잠깐 보시죠. MLF 관련 금리 자유화 보도거든요. 잠깐 빨간색만 읽으면 중국 정부가 그간 사실상 정책 금리로 활용해온 MLF 금리 결정을 완전히 민간에 맡기기로 했대요. 복잡한 정책 금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동이잖아요. 이걸 단순화해서 시장 혼란을 줄이고 유동성 공급을 하겠답니다.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유동성 공급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로운 금리 하에서 다양한 차주한테 맞춤형으로 대출이 되죠. 금리를 모두 정부가 정해주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기능도 약해졌대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중소은행들은 그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가 없어서 성장하지 못했죠. 대출을 못 해주니까. 네. 이 부실도 최근 표면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지금의 금리 제도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랍니다. 그래서 MLF 금리가 정책 금리,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선진국 미국형 정책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잠깐만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 MLF 금리를 자유화하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풀려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죠. 네. 이러면은 실제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한테도 대출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지금 미국형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비교가 가능해져요. 다른 국가랑. 그러겠네요. 그러면 컴패러티브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금 이동이 가능해져요. 양국 간에. 양국 간에. 비교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비교가 가능해지면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가 됐을 때 훨씬 더 편해지겠죠. 예. 저는 이게
시중에 유동성을 뿌리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선제적인 포석을 좀 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데 금융이라는 건요. 마법이에요.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오는 마법이거든요. 그래야지 미래의 소득을 지금 땡겨와야 지금 소비를 많이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도 소비를 늘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니 사회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출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월급 받은 거를 다 저축을 해놔야죠. 무슨 일이 나중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대출 같은 게 가능해지면 저축 쌓아놓은 걸 조금씩 쓸 수가 있겠죠. 아마 뉴스 기사 보셔서 아실 거예요. 중국 사람들 저축률이 엄청 높다는 거. 네네. 그 저축이 소비로 연결이 됐었을 때는 한 번 더 중국 경제에도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 기대 이런 게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약간의 끝자락을 보면서 전체를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리스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그널은 충분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느끼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되는 포인트. 그러니까 앞서 리스크 요인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포인트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아, 그러면 좀 걱정되는 게 왜냐면 우리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달러가 만약에 강세 기조를 가는 상태에서 위안화가 약세를 기록하면 원화도 함께 약세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장에서도 사실 관세 이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장 초반에 그래도 전약 후 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다가 환율 시장 보고 안 되겠다 아, 네네. 그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닐까? 우리 시장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보면 좀 네네.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옛날하고 달라서 잘 모르겠다라는 게 결론이지만 되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게 예.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잖아요. 네.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는 거는 문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예. 문을 열면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을 열면 문제는 뭐냐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문을 언제 열어야 되냐면 내가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할 때 네. 상대편이 더 세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경기 부양을 해봤자 문을 열고 나가요, 돈이. 그럼 언제 열어야 되냐? 저쪽에 힘이 빠질 때, 저쪽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을 때, 그럴 때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부양을 하잖아요. 그럼 네.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을 언제 엽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상대가 약할 때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고 미국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열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는 닫고서요. 뭐라고 해야 되죠?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은둔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을 열어 젖히면 오히려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그들의 마냥 니즈에 맞는 거라면 네. 이게 위안화 절상하고 맞물릴 수 있겠죠. 예. 위안화 절상은 소비를 자극하는 데는 참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양국 간의 이해가 맞으면서 위안화 절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화도 안정되겠네. 이게 이제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지난 20년간은 그 패턴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을 참 많이 해서 중국 경제가 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어요. 네. 중국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중국 수출이 좀 어려워요.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31년 만에 대중 무역 적자라고 나오거든요. 네. 작년에도 무역 적자고. 그럼 중국 수출이 옛날보다 어렵습니다. 중국이 내재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의 의존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수출을 잘해가지고 우리 원화도 강해져야 되는데 중국하고의 의존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많이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지난 네, 20년 네. 동안 20년하고는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뢰껏 지난 20년의 패턴대로 중국이 좋아지는 게 원화의 강세 패턴을 만들어내냐 이걸 잘 모르겠어요. 변화가 나타나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 경제하고 연동이 많이 돼 있다면 옛날에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가 중국 수출을 하니까 달러가 엄청 약해지고 원화가 엄청 세졌거든요. 그게 예. 2007년 10월이에요. 원 달러가 900원 갔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하고 절연이 되면서 미국하고 마냥 붙잖아요. 그럼 중국 경제가 좋더라도 우리가 받는 혜택이 제한적이고 대신에 그 반대편에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 수출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그쵸. 생기죠. 그래서 예. 지금은 그 패턴이 옛날하고 달라서 그 요소 하나만 보면서 제가 평가를 하거나 판단하는 게 되게 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마노라고 합의라는 어쩌면은 지금은 멀어 보이는 예. 가능성이 스티브 미란도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관세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나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도 아마 그땐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금년간에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예.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원화의 큰 강제 요인이 되는데 지금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도 퀘스천 마크가 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로라고 합의로 인해서 위안화가 절상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더라도 이거 어떻게 우리 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옛날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부양을 하려고 약세를 유도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대로 네, 그렇죠. 가진 않으니까. 야, 그러면 이건 쉽진 않은데 코너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원달러 이러면 홀짝 게임 되는데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향성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단기로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환율이 조금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하고 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특히 4분기 정도로 넘어갈수록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거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제고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원화의 강세 요인을 지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야 그럼 환율 빠진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달러가 살짝 숨을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우리가 낮았던 그 환율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인 기조는 강달러 기조 속에 머무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마다 환율 안정 레인지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황에서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한 1,430원에서 60원대 사이 그 정도에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밴드 자체가 예전보다는 높은 밴드를 유지한다고 보는 네. 건데요. 만약에 이제 달러가 많이 숨을 죽이게 됐을 때는 숨을 죽인다는 표현은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숨을 죽이게 됐었을 때는 1,400원 밑에도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레벨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네네. 환율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를 보는 게 이 그렇죠. 변동성을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